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꼽는다면은 아마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갖고 비트코인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달러는 곧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비트코인 자체의 시작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금 미국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사가 사실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다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면은 우선 비트코인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잠깐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쓸 때 뭐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뭐 조개를 이용해서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으로 동전돈 만들고 하게 했는데 결국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거래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1971년도에 그 근본이제라는 거를 폐지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법정 화폐를 쓸 때 이제 지폐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지폐를 갖고 가서 어디 들고 가면은 금을 대신 줬어요. 즉 지폐가 돈을 대신해주는 그런 증표였는데 이게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금은 부족하고 돈은 더 필요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끊어버리자 해갖고 금과 돈이 끊어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명목통화의 탄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미국한테는 좋은 게 이제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지폐를 갖고 가도 금으로 바꿔주진 않아요, 더 이상. 근데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강국들이 미국을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들이 사실은 이제 명목통화, 즉 그냥 국가 자체가 신용해주는 그런 돈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도 열심히 돈 찍고 다른 나라도 돈 찍고 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돈을 찍어요. 더 찍어서 우선 보조를 막 해줘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도 큰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버블도 터지고 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이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룹인지 사람인지 오늘까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토시라는 사람이 보면서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거 미국이 돈을 막 찍고 너무 찍어서 그 돈을 찍어서 나는 손해를 보는데 은행들은 다 살려주네? 그 잘못을 했던 은행들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백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나타나요. 이게 시작이에요. 즉 비트코인이 시작했던 그 시점 자체에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법정화폐, 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 나타난 게 비트코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시도는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면 심지어 내가 사토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법정 싸움을 통해서도 결국은 가짜라고 밝혀지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해서 크게 보도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신빙성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히스토리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 2010년도 정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개발자들이랑 열심히 얘기도 하고 뭐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토론도 하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하고 모든 권한들이나 갖고 있던 것들 커뮤니티에 넘기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이거 안 나타났어요.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채굴했던 비트코인의 수량도 정말 많은데 그것도 하나도 안 건들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커뮤니티 전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다른 코인들이나 토큰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을 보고 저런 게 있구나 해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총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비탈릭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비탈릭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비트코인의 특징이 비트코인만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만 있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새로운 코인을 찍거나 뭐 토큰을 찍거나 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자 2012년도쯤에 카라드 코인, 색깔이 있는 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서를 같이 썼던 사람이 그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비탈릭입니다. 근데 결국은 카라드 코인은 크게 성공은 하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후에 비탈릭은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하면서 이더리움을 만들게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게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결제 중심입니다. 즉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비탈릭이 하고자 했던 거는 결제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올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폰 쓰면 안드로이드 쓰고 애플 폰 쓰면 iOS 쓰듯이 운영체계잖아요. 따져보면은. 근데 그 운영체계만 있지 않고 여기 위에다가 앱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코인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를 가능하게 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비트코인이 있을 때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 ABC 코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을 통째로 다 만들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는 그 이더리움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해서 내 코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그 새로운 코인과 프로젝트와 토큰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비트코인이 다른 화폐처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사용자들 간의 신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그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은 뭐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이 손가락에 뭐가 있다. 그리고 이거의 가치가 이만큼이다 하고 이거 교환하자라고 했을 때 서로가 여기 합의를 하게 되면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 됐든 아니면은 뭐 물건이 됐든.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프로그램, 즉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와 사람들 간에 이거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이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면서 가치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개가 따로 뭐 특별히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이거를 돈처럼 썼다라는 거죠. 금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이 탈중앙화돼서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 안 하죠. 근데 잘 보시면은 우선 한 가지 먼저 밝히면은 저는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분의 투자 철학 중에서 10년 동안 투자할 게 아니면은 뭐 1초도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제가 주식 투자는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막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거 종목들이랑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워렌 버핏을 한번 잠깐 들여다봐야 돼요. 투자에 대한 철학 자체는 좋은데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워렌 버핏은 자기가 아는 것들을 해요. 즉 먹는 거, 맥도날드, 뭐 돈 만지는 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나마 이제 조금 배웠다 싶어서 좀 늦게 들어갔지만은 샀던 게 애플. 우리가 인터넷 쓴 지가 지금 20몇 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인터넷 기업에다 투자한 게 아마존이 2019년도에 투자했어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예를 들어서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 인스타그램, 시총으로 보면 정말 큰 기업들이고 많이 성장했잖아요.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기 싫어서 아니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충분히 대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 아니면 뭐 AI,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봤을 때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워렌 버핏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이 점심 같이 먹기 옥션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안 하는데 한때 그걸 했었어요. 그러면은
옥션을 해갖고 돈을 막 베팅을 해서 이거를 이기게 되면은 워런 버핏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조언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워런 버핏은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이제 기부를 하고 하는 이제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암호화폐, 트론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저스틴 선이 59억 원을 투자해갖고 그거를 이겨서 따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야, 친구들 모여! 이래갖고 자기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지갑에 1비트코인을 넣어서 이렇게 딱 선물을 줬어요. 소문에 의하면은 그걸 받고 나서 워런 버핏은 그냥 다시 기부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설득도 해보고 우리 암호화폐 좋아해, 비트코인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해봤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여전히 워런 버핏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있었지만은 바뀌지는 않는다.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워런 버핏님의 나이를 생각해봐도 솔직히 그 관점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구글 투자 안 하고 메타 투자 안 하고 테슬라 투자 안 하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핏의 좋은 점,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배우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거나 이해를 못하면 않는다에 대한 거는 배우지 않고 우리는 공부를 해서 열심히 배워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아무도 강요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꼽는다면은 아마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팩트를 한번 볼게요. 한국에서는 좀 적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투자 회사들이 좀 많아요. 뭐 블랙락도 있고 아니면 아크인베스트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크인베스트,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도 많이 알려진 분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인데, 여기서도 정기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레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2030년도 정도 되면은 230만 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되게 허황된 얘기라고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203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 촬영 시점 보면 약 30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게 나왔냐? 레포트를 진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잘 보시면은 하나 둘씩 조건들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되면 저게 되고 저게 되면 이렇게 돼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열심히 이제 전략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략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점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2024년도에 초에 이미 그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ETF라는 게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그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가서 ETF를 사면 되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S&P 500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ETF를 사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이제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럼 기관들, 특히 돈이 많은 쪽이 이제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흐르고 있고, 실제로 그 비트코인 ETF를, 현물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은 엄청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계속 거부를 당했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블랙락이라는 곳에서 그 ETF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블랙락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돈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자체가 이제 확장이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선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전에 바이든이나 해리스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갖고 비트코인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어가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5년 동안에 100만 개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수의 비트코인을 사겠다. 2,1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100만 개를 자기는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략적으로 금과 같이 비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을 보면은 미국이만 그랬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도 이제 금을 비축을 하잖아요. 보통 금을 비축하는 거는 자기 나라 통화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환경에 미국이 이제 만약 비트코인 진짜 그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래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 트럼프가 전략적 자산으로 집어넣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상원, 하원 다 이거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상원 이미 장악을 했고, 촬영 시점 당시에는 하원을 앞서가고 있는 결정은 안 났어요. 아마 이게 나가는 순간에 결정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하원, 상원까지 다 장악을 했다, 공화당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전략적 자산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현재 그 비트코인의 가격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은 비트코인을 제 시점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라고 하죠. 그분이 캐시가 얘기했던 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면은 5년 이상 그 장기적으로 홀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익을 봤다라는 뉴스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뉴스가 나왔던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5,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배가 된 상태죠. 2배가 된 상태인데도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조금씩 사고 있어요. 어차피 그 시점은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그냥 조금씩 사면은, 적립식으로 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저는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 팝니다. 제가 보통 주장하는 게 비트코인은 사는 거다. 그리고 내가 팔지는 않는다. 제 아이들이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팔지는 않는다. 그 주식의 경우는 보통은 한 주씩 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카뱅이나 뭐 토스나 이런 데 가면은 소수점 거래라고 해갖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소수점 거래가 돼요. 근데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완전히 하나의 코인, 하나의 토큰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로 거래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뭐 1,000원어치, 2,000원어치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 계좌 만들고 하는 게 다 원화를 넣고 비트코인 사는 데까지 뭐 길게 걸려봐야 1시간이면 다 될 거예요. 비트코인과 함께 얘기가 나오는 알트코인은 뭔가요? 자, 이제 암호화폐를 보면은,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 오늘 그 비트코인 하나 샀는데 나 잘 샀는지 좀 봐줘. 이러고 와요. 그리고 보면은 리플을 샀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비트코인도 많이 하지만은 리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이 리플은 아니죠. 하지만은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마치 데일밴드나 뭐 스카치 테이프처럼 대명사처럼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아닌 거는 전부 다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바이낸스 체인을, 분부, BNB 이런 것들은 싹 다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좋은 프로젝트들도 많고, 괜찮게 성장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특히 비트코인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나와갖고 대안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만들었던 배경은 비트코인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하고 해서 우리가 그럼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이더리움 정도까지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순위에 대해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테마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긴 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한국 분들은 그만큼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사실은 알트코인 투자를 매우 즐겨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위험도 크고 변동성도 크고 하지만은 잘하면은 수익성도 크다라는 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알트코인을 대부분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 만큼 잘 들여다보면은 수익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비트코인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 장기, 단기, 중기 이거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다른데, 보통 주식하면 장기하면 한 10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
기간을 장기로 보지는 않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1년만 넘어도 장기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워낙 이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해갖고 IPO, 즉 주식을 진짜 상장하는 시점까지를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텀으로 본다면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이걸 2년에서 4년 정도로 줄여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훨씬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은행에 돈이 있어요. 그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더 이상 접근이 안 되죠. 물론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국가가 보장해줘요. 하지만은 현실은 그거 돌려받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즉 돈을 내가 직접 들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사실은 제대로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보통 거래를 거래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해갖고 누군가는 그 거래소를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 암호화폐를 맡기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망하면은 내 암호화폐도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킹에 대한 위험이죠. 뭐 실제로 돈을 갖고 있어도 이거 일명 해킹 된다라는 개념은 비슷하게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따져보면 하나의 사람을 해킹하는 거니까 돈을 뽑아서 나한테 줘라라고 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아니면 스마트폰이 해킹이 됐을 경우에는 내 비트코인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을 진짜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죠? 금고를 사죠. 그리고 금고를 사서 거기다가 열어갖고 돈을 집어넣어서 다시 닫아갖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도 비슷합니다. 거기도 이렇게 뭐 은행과 같은 거래소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갑, 자기가 주머니 갖고 있는 지갑 같은 데다 넣어서 쉽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금고같이 이제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부르는데 하드웨어 월렛 같은 곳에다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루나나 테라를 통해 갖고 그때 당시에 18조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도 상당히 많았고 해외 투자자도 많았고, 나비 효과를 통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상당히 많은 곳들이 파산을 당했어요. 즉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게 지금 돌이켜 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좀 사기성으로 움직였구나, 지킬 수 없는 거를 약속을 하면서 운영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지만은, 운영되는 시점 자체에는 생태계 전체가 봤을 때도 되게 괜찮은 거다라고 보고 진행을 했고, 근데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 암호화폐에만 한정돼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독일에 있었던 금융 핀트텍, 미국에 대항해서 첫 핀텍이 나온다 해갖고 나왔던 회사도 결국은 모래성 위에 지어져 갖고 다 사기였다라는 거여서 주가가 곤두박질 쳐갖고 다 사라져버린.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다큐멘터리까지 나와서 피 한 방울만 뽑으면은 모든 질병을 다 알려드립니다 하는 이런 회사도 알고 보니까 사실은 기술에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잘해서 뻥튀기 하고 키운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도 돈을 다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면은 가끔은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약간 욕심을 덜 내고 사태를 바라보면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좀 이상하다, 너무 많은 걸 약속하는 것 같다 해서 리스크가 높은 것 같다 하고 투자를 안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욕심을 줄여야지만 이런 그 수익이나 그 과대된 약속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 거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으면 한국에서는 상징적인 금액이 딱 1억이죠. 1억은 이미 넘겼고, 이번 해에 한번 넘겼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제 다시 넘겨서 한참 넘긴 상태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원화 기준이 아니고 달러 기준이니까 10만 달러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10만 달러는 곧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미래로 가면은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고 진짜로 거기서 정책들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하면은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등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 시점, 이거 촬영하는 시점에는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물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오를 거가 위에 상방으로 열렸다고 그러죠. 열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 아이들이 그냥 비트코인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하기 더 좋아졌나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비트코인 하기가 좋아졌나요? 투자하기 좋아졌나요? 환경이 좋아졌나요? 네, 맞습니다. 투자하기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전망도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집권하는 4년 동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해도 되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단기적 투자, 뭐 하루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거나 아니면은 고배당으로 하는 뭐 선물 투자 같은 거를 거의 도박과 비슷하게 하는 걸 즐겨 한다 하면은 사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진짜로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이신 소수에 불과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갖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수익률은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비트코인은 그 누구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면 안 되는 투자 성향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을,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어떤 걸 하셔도 너무 수익만을 쫓아서 그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본다라면은 단연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IT 기업입니다. IT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갖고 열심히 팔고 하는 이런 기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눈을 뜨고 그 이후로 회사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자기 회사 주식 자산 가치가 오른다. 이거를 다시 담보로 잡아서 또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팔지 않는다. 그게 현재 그 사람의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좋은 코인을 알아보는 안목은 어떻게 기를까요? 좋은 코인이나 좋은 토큰을 알아보는 안목은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부동산을 하려고 해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물건들, 뭐 그 부동산 물건지겠죠. 아니면 주식은 뭐 좋은 카테고리나 좋은 테마나 좋은 개별주라든지 뭐 ETF라든지를 찾는 거를 위해서는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 물론 그냥 되게 엄청 단순하게 다가가고 싶다라면은 주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냥 S&P 500 꾸준하게 조금씩 그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암호화폐 경우에도 크게 공부는 못 하겠는데 하고는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을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부담 안 되는 선을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고 이제 제대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디파이 아니면은 AI,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밈, 뭐 디핀 이런 용어들 외계어 같죠. 근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정말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DeFi라고 하는 Decentralized Finance의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 없이 그냥 프로그램, 블록체인만 가지고 금융을 하는 그 생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고 이거를 좀 알아야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코인들이나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기회들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코인을 고르는 기준들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총이나 뭐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방식, 뭐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파운더들이 얼만큼 신뢰도가 있느냐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이 코인이나 토큰을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얼만큼 열성적이냐까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코인을
아니면 토큰을 찾긴 해야 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그 코인 마켓 캡이라고 해서 그 모든 코인들의 시총을 나열해갖고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마켓 캡을 보면은 코인이 약 10,00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9,900 몇 개가 돼 있는데 그것 중에 제가 아는 건 100개도 안 돼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볼 수는 없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코인마켓캡에 가보시면은 거래소들이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 거래소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은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은행은 아닙니다. 즉 국가에서 보장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거래소가 망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래소가 충분히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아서 뭐 해킹을 당했어도 그 돈을 다시 자기네가 갚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문 닫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소들이 한참 여기저기 나타났을 때, 거래소들이 나타났다가 결국은 뭐 해킹을 당하거나 뭐 보안이 잘 안 돼갖고 해킹 당해서 돈 자금이 없어지면은 다음날 아침에 문 닫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형 거래소를 사용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업비트, 빗썸 같은 이런 원화 거래가 되는 거래소들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제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홍콩에서 라이센스 받은 뭐 해시키, OKX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대형 거래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비트코인에도 테마가 있나요? 비트코인에도 테마가 있나? 우선 알트코인을 먼저 얘기할게요. 알트코인에는 분명히 테마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ICO, 그 다음에는 DeFi, 탈중앙 금융이 테마가 됐었고, 그 다음엔 NF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FT가 테마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데핀, AI, 이런 식으로 테마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테마에 따른 코인들이나 토큰들이 성장률이 좋고 그렇게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까 같이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비트코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좀 바뀌었어요. 비트코인도 초기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칼라드 코인의 백서를 같이 썼었잖아요. 근데 이 칼라드 코인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칼라드 코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현한 경우가 생겨갖고, 뭐 예를 들어서 BRC20이나 뭐 룬과 같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또 생태계가 생기고 있어요. 자체적인 밈코인도 생기고 토큰도 생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코인이 생기는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비트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이 1차 체인이 있으면, 비트코인이 있으면 아래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느리다. 그러면 나는 더 빠르게 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보조 형태의, 이걸 레이어 1, 레이어 2, 그러니까 1차 층, 2차 층이라고 부르거든요.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부르는데, 이런 비트코인의 레이어 2들도 지금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한계성, 즉 뭐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이 없거나 이런 한계성들을 이제 레이어 2들이 해결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막 테마처럼 활성화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상승했던 도지코인 같은 가벼워 보이는 코인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밈코인은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큰 암호화폐 테마가 밈이긴 해요. 모든 유동성이 그동안에 밈에 모여왔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밈코인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를 해도 자꾸 막는 거예요. SEC에서 막고 자꾸 고소하고 소송 걸고 이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근데 미국이 사람도 많고 암호화폐 하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잖아요. 이 시장이 못 움직이니까 프로젝트들도 더 이상 뭐 하지? 그러니까 밈이나 하자 해서 밈코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은, 우선은 시총 자체가 너무 커요. 도지코인의 시총이 기아자동차의 시총보다 커요, 지금은.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도지코인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딱 한마디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AI가 비트코인 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I가 비트코인, AI가 암호화폐와 갖는 역할은 상당히 밀접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채굴을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컴퓨터가 고성능 비트코인 전용을 위해서 만든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쓰고 대신에 효율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엔비디아가 만들고 엔비디아가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뛰고, 그리고 삼성이 거기다가 지금 자기네 칩을 못 팔아서 삼성이 힘들어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와 AI의 인프라가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즉 비트코인 채굴을 했던 친구들이 AI도 있네? 그럼 여기도 같이 해볼까 해서 같이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AI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큰 기업들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아니면 메타, 구글, 오픈 AI 이런 친구들이 돈을 엄청 들여갖고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탈중화해갖고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AI와 그 암호화폐의 결합이 생기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갖고 트레이딩, 그 거래를 할 때 AI를 활용해갖고 직접적으로 봇이 자동적으로 AI를 통해서 거래하는 이런 활동도 많아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거는 AI과 암호화폐와 밈의 연관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게 발생했냐면은 어떤 똑똑한 개발자가 그 트위터에다가, 지금 X라고 부르죠? AI 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AI가 이제 거기다 막 답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평가를 하다가 갑자기 밈코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밈코인 괜찮은 것 같다 했더니만 누군가 그 밈코인 진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트위터 계정, 트루스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위터 계정을 갖다 쫓아가서 팔로우를 하고 인플루언서처럼 대하니까 이 트위터 봇이 얘기하는 게 영향력이 생기고, 직접 그 밈코인을 만들진 않았지만은 지금은 상당한 시총으로 큰 그런 코인이 됐어요. 즉 AI가 자기가 이거 좋다라고 해갖고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고트라고 하는 밈코인을 갖다가 추천을 해주면서 그게 성장하게 된 이제 그런 배경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사람 투자자가 AI가 추천하는 항목에 의해서 없던 가치가 밈코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은 뭔가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아닌 건 다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에서는 토큰과 코인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토큰과 코인 똑같이 영어니까 사용을 하는데, 코인은 자기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생태계가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이폰 쓰시면은 iOS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을 쓰시면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iOS나 안드로이드가 직접 읽는 거는 이제 그 자체적인 블록체인이 있는 것과 같이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앱을 만들었다 이런 것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토큰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1억 돌파했죠. 2024년도 3월달 정도에 한번 돌파하고 또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그 이전부터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2016년도 당선됐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2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트럼프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자 해서 이번 그 대선에서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배경에서 그동안에 규제나 정책적으로 억눌렸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거가 보이기 때문에 올랐던 건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를 했는지. 우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는 겁니다. 직접 사서 이거를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가 또 있는데,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나라도 있고, 채굴을 해갖고 이거 비트코인을 쌓아가는 나라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사이트 같은 데서 사용됐던 비트코인을 압수를 하면서 국가가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싹 다 팔았죠, 독일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런 해킹건이나 뭐 잘못해갖고 범죄를 이용해서 그 사용되었던 비트코인을 압수하면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 2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한 100만 개 정도를 더 비축을 해서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그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 분이 사실은 상당히 반크립토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서도 그와 반대로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소송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나 취임되면은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이 해임 이렇게 해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큰 확률로 상원은 이미 확립을 했고 그리고 하원도 장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큰 영향력, 특히 의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공화당의 친암호화폐적인 의원들이 한 200명 정도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이고 그리고 상하원 쪽도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주로 밀게 된다면은 그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활동을 해갖고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코인을 찍고 싶어. 그런데 SEC도 눈치 보이고 코인 찍으면 뭐라고 그러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었던 곳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또 그동안에 소송전이나 고소를 당해갖고 움츠렸던 그런 토큰이나 코인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에도 ICO를 못하게 했잖아요. 2017년도 이후부터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ICO 참여나 심지어 에어드랍을 받는 것조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코인을 판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돈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뀌면은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풀리면서 실제로 미국인들도 암호화폐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한 가지 특징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비트코인은 이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굴려갖고 블록체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더리움은 물론 하드웨어도 좀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POS라고 해서 그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려워요, 말이. 쉽게 생각해서는 내가 이더리움을 넣고 이걸 묶어두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이 운영이 되는 거고 블록체인은 고마워 이거 운영하게 해줘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이자로 줍니다. 즉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은 이거를 묶어두었을 경우에 스테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묶어두게 되면은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SEC는 이거를 현물 ETF로 봤을 때 이걸 못하게 했어요. 즉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만들게 되면은 이건 증권과 비슷하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고 현물 ETF를 만들어라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현물 이더리움 ETF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하러? 나 저기 가면은 이게 스테이킹 해갖고 묶어놓고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이자도 못 받고 손해인데?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SEC의 의장이 바뀌고 친크립토로 바뀌면서 뭐 스테이킹 한 것도 괜찮아 라고 해서 현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발행이 되면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더욱더 큰 돈이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암호화폐 생태계랑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쪽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건데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다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경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고, ECB, 유럽의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어요. 즉, 양적 완화 쪽을 이미 시작한 거죠. 미국도, 촬영 시점 당시에 또다시, 스몰 스텝 0.25bp로 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이 풀리거든요. 근데 돈이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되게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반대급부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사실은
오르게 되는 거죠.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가 오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금이 됐든 비트코인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 등이 됐든 이런 쪽에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자산 시장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잠깐 떨어졌다가 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된 상태에서는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쭉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큰손인 일론 머스크는 현재 사고 있을까요? 팔고 있을까요? 다들 일론을 바라보곤 있는데 일론은 사실은 비트코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회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샀던 게 약 4만 개 정도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같은 해에 75%를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한 9,700개 정도밖에 안 남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가가 한 34,000불 정도 되는데 따지면 거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 되는 거죠. 뭐 나름대로 여전히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성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하면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를 많이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잠깐 기억해 보면은 9,700개 갖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이미 2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발행해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갖다가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시총이 한 7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반 정도거든요. 근데 반 정도 되는 시총에 신주를 발행하고 있다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내 주식이 희석이 되는데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주들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좋아요. 내 주식이 희석이 돼? 좋아. 왜냐면은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돈을 더 받아서 또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네? 그 말인즉슨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배당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 그만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주들은 사실은 IT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 비즈니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서 이 비트코인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대안 가치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돈 벌 기회라고 하던데 조심해야 할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뭐 폭락도 할 수 있고, 뭐 블랙스완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 정세가 변화해갖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뭐 사실은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워낙 심해갖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암호화폐의 특히 알트 코인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3월 달에 한번 고점의 비트코인 찍고 알트코인 시장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5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거라고 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미국에는 괜찮을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특히 뭐 수출을 이렇게 트럼프가 되면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괜찮게 발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또 한국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미국에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이 특징에 따라서 트럼프가 나 모든 알트코인, 모든 암호화폐를 다 하겠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말인즉슨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승자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지는 알트코인들도 있을 거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물렸습니다. 이더리움의 성적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걸까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실제로 근데 이건 이더리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점점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한동안은 계속 갈 거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보통 보는 게 돈이 우선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패턴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은 그렇게
크게까지 내리진 않았고 조정을 받은 정도였는데 이게 2024년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였는데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쫙 올랐다가 이더리움 포함해서 훅 떨어졌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고점 때는 4,000달러가 넘다가 지금 현재 뭐 다시 회복해갖고 2,800, 2,900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경쟁자들도 좀 많아졌고,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주자들이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채웠던 그런 테마들을 많이 채워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분들도 일부는 모멘텀을 좀 많이 잃었다, 자기의 주 위치를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없잖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아마 정책들이나 규제도 많이 바뀔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다시 활력을 띄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하의 이 레이어 2라고 그러는데, 이 이더리움 보조해주는 체인들이 있어요. 이쪽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외 어떤 코인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은 이거 꼭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찝어낸 게 한 15개 정도를 찝어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톤, 수이, 멘트, 인젝티브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더리움은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이 저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코인이 희한하게도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ETF, 스테이킹된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이고, 솔라나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더리움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들과 밈코인이 특히 많이 성행을 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커져서 지금 성장세가 좋고, 톤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분들은 텔레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갖고 뭐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신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텔레그램을 바탕으로 만든 코인이 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저와 이 톤 생태계가 함께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 가능성이 크고, 수이의 경우에는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에서 만들고자 했던 프로젝트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이제 솔라나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 다음 솔라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이라는 프로젝트도 뭐 물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눈여겨봐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방금 말씀드린 코인 외에도 아까 그 15개 정도를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거 소책자로 책에 같이 첫 초판에만 같이 나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게 괜찮은지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비트코인을 전망한다면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서 투자해야 할까요? 우선 2025년도에 비트코인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우선 트럼프가 당선돼서 아마 1월 달에 이제 그 100억 관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 행보에서 그 암호화폐 정책 관련돼 갖고 어떤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M2 서플라이라고 그 통화량입니다. 그 통화 공급량인데, 이 통화 공급량 중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등들도 같이 주시해야 됩니다. 이유가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만서도 중국 같은 큰 나라가 돈을 풀었을 때는 이 영향이 다른 데에도 무조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통화량도 같이 보면서 이게 성장세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이 자산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자산시장의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암호화폐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에 연동해갖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USDT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USDT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USDT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높아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예요. 왜냐하면 오르기 때문에 나 빨리 대출 받아갖고 비트코인 사야 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탈중앙화 그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
에서 이 USDT에 대한 이자가 많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구나, 아니면은 뭐 고점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팁을 드리는 게,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 용어 자체는 들어봤을 텐데, 그 이유가,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긴 이유 자체는 한국이 좀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비트코인 수가 부족한 거예요. 다 해외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외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가격에 괴리가 생겨서 한국이 비트코인이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김치 프리미엄인데,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은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뉴스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비트코인 1억 넘었습니다, 1억 5천 넘었습니다, 2억 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비트코인 투기 과열입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도 나도 다 업비트 비썸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비싸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촬영을 하는 당시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3에서 4%, 조금 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투자가 과열이 됐을 경우에,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2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15% 이상까지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과열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달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와 달러. 트럼프는 우선 달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CBDC, 즉 중앙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달러의 경우에는 트럼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에는 힘은 실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도하고자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미국 걸로 만들자. 그 미국이 컨트롤하고 비트코인 채굴도 미국에서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만든 일명 CBDC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개인적인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코인을 만들어서 그게 US 달러, 즉 달러에 연동되는 그런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테더의 USDT,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클의 USDC가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코인 찍은 게 정말로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보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바이어가 되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을 갖다가 장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코인을 본다면은, 달러는 자기 달러대로 길을 가고, 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이 이쪽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장려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달러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 달러의 영향이 줄어드는 건 그 코인이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는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로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미국 달러로 일반적으로 결제가 국제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죠. 그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전쟁을 시작해갖고 많은 제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러시아가 유럽은행에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은행에 금도 갖고 있었어요.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로 우리 빚이나 갚자, 이렇게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물론 침범한 거는 침범한 거고,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선은 내 돈이 사라져버리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믿음, 그 신뢰, 그 돈을 갖고 있었던 신뢰,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 한 80% 이상 통용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이 믿음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달러도 그럴 수 있겠네 싶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서 브릭스 페이를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국제 결제를 위해서 스위프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못 써요. 자기네는 결제를 더 이상 국제적으로 못 하는 겁니다. 전송이 안 돼요.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은 나 저기서 뭐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게 없었다. 물론 몇 가지 있긴 있지만은 없었기 때문에 브릭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 만들자. 그래서 브릭스 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브라질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돈이 화폐로 사용돼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달러가 국제사회에서 화폐로 결제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얘 막 80 몇 프로였다가 갑자기 뭐 5%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유로가 좀 더 늘어나고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도 1% 미만이었다가 이제는 1.5% 정도 되는 이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움직임의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거죠. 즉 미국 달러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다른 통화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패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디지털 달러패를 꺼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CBDC인데, 즉 중앙은행에서, 페드에서 직접 찍어서 만드는 돈이라는 뜻인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쪽 방향은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방향성이 완전 틀어진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왜? 내가 왜?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즉 미국 채권을 열심히 사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잔여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와 비트코인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디지털 달러와 비트코인이 비슷해 보이냐?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달러는 중앙은행,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하고 찍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달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죠. 그 세계 외환 보유고가 99년도에는 약 71%가 달러였는데 23년도 오늘날에는 65%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든 거긴 맞긴 해요. 근데 뭐 대체통화 유로도 있고 뭐 브릭스 국가들도 있고 위안화도 느리겠지만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해서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자체는 우선 가장 처음 언급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화로서 사용은 되지는 않는다.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뭐 금과 같이 이런 용도로서는 사용이 되는데 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시기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금의 가치 이상으로 올라서 더 이상 오를 틈이 없고 안정화가 되면은 그 돈이라는 그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올라가서 적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이 이미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통화로서의 기능 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달러를 이긴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공생해갖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용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쯤 화폐처럼 쓰이게 될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시기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가 올라야 되는 규모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최대치를 찍고 그리고 거기서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볼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까지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희소성이고 근데 희소성을 갖고 있더라도 문제가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걸로 돈을 내는 게 꺼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1비트코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1억 정도의 지금의 가치니까 그걸로 차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5년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달러 대비 더 올라서 아니 1비트코인을 드렸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왜 1비트코인을 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통화로서의 안정성이 아직 없다라는 거. 똑같은 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피자데이라는 거를 자축을 합니다.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뭘 샀다 해서 자축을 해갖고 뭐 큰 거래소들에서는 이벤트 해갖고 피자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는데 그 뒷 배경 스토리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나 비트코인을 결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갖고 나 피자 2판 필요해. 비트코인 10,000개 드릴게요. 해서 진짜로 비트코인 10,000개를 줘서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습니다. 얼마죠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가 된 셈이죠,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론적으로는 한참 더 오르고 거기서 윗단에서 안정화가 돼야지 통화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디지털 화폐를 쓸 수밖에 없게 될까요? 한국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한 110개국에서 지금 개발이나 준비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85개국은 중앙은행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24년도 말에 뭐 테스트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도입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미국이 이번 트럼프 당선되면서 CBDC랑은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럼 한국은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이 CBDC를 도입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예래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그렇다고 살 거냐라고 하면은 한국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금도 안 사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 하면은 정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이거를 억셉트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달러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변수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비트코인과 달러 사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자체가 그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성장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말이 성장이 사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달러 대비, 뭐 유로 대비, 영국 파운드 대비 지난 5년간 싹 다 하락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5년 전에 달러로 월급을 받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만큼밖에 없었겠지만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더하기 달러 대비 거의 20%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미국에서 뭐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물건이 필요하게 되면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5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비교하면 완전 다르죠. 성장률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즉 내가 원화를 벌어서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국제 정세, 국제 통화들에 비해서도 가치가 떨어지고, 뭐 미국 주식은 이제 미국 달러로 갖다 계산하니까 거기에서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돈나무 언니의 그 아크인베스트가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5년 이상만 투자를 하면 사실은 손해를 보기 어렵다 정도의 말을 했기 때문에,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원화 대비의 가치를 산정해 본다라면은 과연 원화의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닌 뭐 달러의 가치보다 높을 거냐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제이플레이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 토큰이나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는 시점들이 늦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들은 한국을 자기네 엑시트 전략, 즉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초보자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서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오랜 바람이었는데, 이거를 최소한의 비트코인에 담아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쉽게 투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게 언제나 꿈이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